자, 6강 문법입니다. 문법은 바로 문제 풀겠습니다. 자, 먼저 시간 표현입니다, 여러분. (1번) 말하는 시점이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시점보다 앞선 시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여러분, 발화시를 말하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발화시. 그 다음에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시점을 사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으면 우린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과거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건시가 발화시와 일치하면, 사건시가 발화시와 같은 선상에 있으면 이걸 우리는 현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발화시와 사건시가 앞서 있으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미래 시제라고 합니다. 즉, 말은 했는데, 발화시가 앞서 있다는 얘기는 말은 했는데 사건은 아직 일어나기 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발화시가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시점보다 앞서 있으니까 무슨 시제다 그럼? 1번 뭐야? 과거 시제라고? 아니, 발화 시제가 사건시보다 앞서 있다잖아,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미래 시제입니다. 자, 2번. 영화는 밥을 다 먹어간다. 자, 밥을 다 먹어간다라고 했으니까 뭐죠, 여러분? 시간 표현은 현재고요, 그죠? 그 다음에 동작상은 진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재 진행. 자, 영화는 밥을 다 먹어버렸다. 이러면은 여러분 시간은 뭐가 되는 겁니까? 시제는 과거고요. 동작은요? 벌었는데 진행이요? 완료가 되겠죠, 그렇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먹어간다는 현재, 동작은 진행. 자, 3번. 기억과 니은이 모두 드러나 있는 문장, 즉 과거와 진행, 과거와 진행이 모두 들어있는 걸 찾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는 학교에 가고 있다. 뭐죠, 여러분? 학교에 가고 있다. 현재고요. 뭐죠, 여러분? 진행입니다. 2번. 먹고 있겠다. 미래고요. 진행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갔었다. 이거는 그냥 과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막 끝냈다. 이것도 과거죠, 과거, 그쵸? 과거고 막이라고 했으니까 완료도 되겠네, 그쵸? 완료. 심고 있었다. 과거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진행이네요, 그죠? 답은 몇 번입니까, 여러분? 5번입니다. 자, 1번. 시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시간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시제라고 합니다. 자, 2번. 특정 문법 요소를 통해 시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 시제는 뭘 통해 드러난다? 자, 문법 요소. 즉, 자, 여러분, 시제 선어 말어미. 시제는 선어 말어미라고 하는 문법 요소를 통해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라고 하는 전성 어미를 통해서도 시제는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자 먹었다 그죠? 그 다음에 먹는다 는 먹겠다 get 같은 뭘 통해 들어간다 시제는 선어말음을 통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먹은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먹은 하면 과거지 그죠? 과거. 그 다음에 먹는 하면 뭐가 되는 거죠? 현재죠 여러분. 먹을 하면 뭐가 되는 거죠?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형사용 어미를 통해서도 시간표는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2번 특정한 문법 요소 즉 선어말 어미와 관형사용 어미를 통해서 시간표는 드러납니다. 시제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또 발화시와 사건시의 관계에 따라 시제가 나눠진다고 설명드렸죠. 그죠?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으면 과거, 사건시가 발화시가 일치하면 현재,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서 있으면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서요. 여기 나왔네 여러분. 자,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서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 과거 시제입니다. 5번이 틀렸습니다. 2번 다음 중 시제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현주가 학교에 간다 현재, 숙인이는 지금 운동을 하고 있다 지금 하고 있다 그죠? 현재. 그 다음 묘희는 다음 주에 여행을 떠날 것이다 떠날 미래죠 여러분.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지연이는 책을 본다 현재, 한들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해 공부를 한다 현재. 답은 몇 번입니까 그럼? 3번입니다. 그렇죠? 예. 자, 3번 보기에서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 요소를 모두 고르면요 여러분. 자, 지금 또 오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표현은 봐봐. 자, 선어멀어미 그죠? 그 다음에 관형사염이 같은 문법 요소. 뭐라고 여러분? 이러한 문법 요소를 통해서 실현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과 오늘 같은 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시간 부사라고 하는 요 단어를 통해서도 그죠? 어휘. 시간 부사라고 하는 어휘를 통해서도 시간 표현은 이루어집니다. 알겠어요? 이건 문법 요소를 통한 실현, 이건 어휘를 통한 실현. 알겠어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4번 다음 중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서는 것은 뭐 물어본 거야?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선데 그럼 뭐지 여러분? 미래. 자, 내일 오겠습니다. 1번이네 그치? 2번 박물관에 갔었다 과거, 책을 다 읽었다 과거, 숙제를 하고 있다 현재, 축구를 한다 현재. 알겠습니까? 답은 1번. 자, 5번 다음 중 시제가 가장 앞서는 것부터 순서대로 쓰시오. 그가 일을 한다 현재. 자, 기억 현재. 니은 그가 일을 하였다 과거. 디귿 그가 일을 할 것이다 미래. 그러니까 자, 니은 그 다음에 기억 그 다음에 디귿의 순서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6번 보기의 문장에서 미래를 나타내는 문법 요소를 모두 찾은 것은 한국인은 내일 도서관에 갈 것이다. 미래 시를 나타내는 건 여러분 거기 내일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리을, 것. 예. 다음 중 get이 미래의 일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로 사용된 것은 이거 get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get은 미래 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자, 그 외에 추측이나 가능성, 의지 등 다양한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 get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추측, 가능성, 의지 등 다양한 의미를 갖습니다. 1번 그 정도는 너도 할 수 있겠다. 가능성. 이 문제는 내가 꼭 풀고야 말겠다. 이거 뭐야 여러분? 의지. 너는 크면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추측. 앞으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의지. 나는 장차 네가 가는 곳으로 가겠다. 의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다음 문장에 어색한 이유를 쓰시오. 그 사람은 내가 여기를 떠났다, 내일 여기를 떠났다. 내일이라는 시간 부사와 떠났다에 사용된 문법 요소가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떠났다에 사용된 과거 시제 문법 요소, 이 과거 시제 서로 멀음이, 얘는 시간 부사는 미래, 그래서 내일이라는 시간 부사는 미래인데, 그래 문법 요소는 과거 시제를 뜻한다. 따라서 시제가 불일치하고 있다. (9번) 다음 중 부사를 사용하여 시제를 표현하는 문장은 시간 부사. 너는 지금 밥이 넘어가니? 1번이네, 그쵸? 1번 지금 현재. 나머지는 시간 부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은 높임 표현입니다. 자, 1번 다음 중 상대 높임법 중 격식체에 속하지 않는 것은? 상대 높임법은 종결 어미를 통해서 상대방을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을 말합니다. 격식적인 상황에 쓰는 걸 격식체라고 그러고요. 비격식적 상황에 쓰는 걸 비격식체라고 하죠. 자, 격식체는 가장 높은 체인 하십시오체, 그 다음에 약간 높은 체인 하오체, 약간 낮은 체인 하계체, 아주 낮은 체인 헤라체가 있습니다. 비격식체는 두루 낮추는 해체와 해요체와 두루 낮추는 해체가 있습니다. 두루 높임, 두루 낮춤. 자, 그래서 이걸 아주 높임이라고 하고요. 얘는 예사 높임, 얘는 예사 낮춤, 얘는 아주 낮춤. 해요는 두루 높임, 해는 두루 낮춤. 자, 그러니까 격식체에 속하지 않는 건 정답이 1번 해요체입니다. 그 다음 2번 다음 보기의 두 문장에서 공통적으로 높임 표현을 실현하는 요소를 찾아 쓰시오. 자, 아버지가 오신다에 뭐 썼어요, 여러분? 선어머름이 시 썼습니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께서 신문을 읽으신다에서 시 썼죠, 그쵸? 공통적으로 사용된 건 뭐예요, 여러분? 예, 읽으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는 깨서를 쓰기도 했죠, 그죠? 두 번째 문장에서는 깨서하고 시를 같이 썼고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시만 썼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오신다에서 깨서를 쓰지 않고 가를 쓴 것은요, 구어 상황, 그러니까 말 언어에서는 굳이 깨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깨서를 쓰면 좀 더 높은 이제 그 높임이 실현되는 것이고요. 깨서를 쓰지 않아도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구어 상황에서는 주로 안 쓰거든, 잘. (3번)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문장에서 주체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 높임 표현을 모두 찾아 쓰시오. 조사 깨서와 선어머럼이 시입니다. 시. 또 어휘, 말씀, 요 세 가지가 주체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체를 높일 때는 첫 번째 뭘 쓴다? 조사, 깨서를 쓸 수 있다. 두 번째, 선어머럼이 시를 쓴다. 세 번째, 높임의 어휘, 높임의 명사를 사용한다. 알겠어요? 4번 다음 단어를 객체 높임법에 맞게끔 바꿔 쓰시오. 객체 높임법은 행위의 대상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행위의 대상. 그래서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것이 바로 객체 높임법입니다.
따라서 행위의 대상이 높은 사람이면 자 주면 안 되고 들이다. 행위의 대상이 높은 사람이면 물어보면 안 되고 여쭈다. 행위의 대상이 높은 사람이면 만나면 안 되고 되다. 행위의 대상이 높은 사람이면 데리고 오면 안 되고 모시다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위의 대상, 즉 목적어나 부사어에 해당하는 대상을 높이는 방법을 객체 높임법이라고 하고요. 객체 높임법은 주체 높임법과 달리 특수한 어휘를 통해서만 실현됩니다. 특수한 어휘, 즉 서너 말어를 쓰지 않습니다. 자, 4번. 다음 문장에 쓰인 높임법에 대해서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자, 선생님께서는 걱정거리가 있으시다. 자, 이때는 선생님의 걱정거리이기 때문에 주체를 직접 높인 것이 아니라 주체의 생각, 말씀, 주체와 관계되는 것을 높이는 간접 높임법이 실현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다가 아니고 뭘 쓴 것이다, 여러분? 있으시다를 쓴 것입니다. 주체를 직접 높일 때는 계시다를 써야 되는 것이 맞고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일 때는 있으시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대상이 주체가 아니라 주체와 관계된 간접적인 대상이므로 간접 높임법인 있으시다를 쓴 것입니다. 이해했어요? 그 다음 5번입니다. 다음 문장이 높임법에 어긋나는 까닭을 쓰시오. 오늘 배운 것입니다. 오늘, 그죠? 예. 자, 고객님, 이번에 나온 신상품이세요. 이 옷이 색상이 너무 예쁘시죠?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객을 존대하려는 목적에서 과도하게 사물을 높이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은 잘못된 높임 표현입니다. 사물 존대, 불필요한 사물 존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문법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 신상품입니다. 예쁘죠? 어머니,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어요. 에서 자, 지금 모셔야 되는 대상이 누구죠, 여러분? 아버지이기 때문에 데리고를 쓰지 않고 모시고를 쓴 것입니다. 이런 걸 무슨 높임법? 객체 높임법이고요. 근데 여러분, 자, 5번 문장에는요, 객체 높임법 뿐만이 아니라 또 높임법이 사용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듣는 사람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 갔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갔어요라고 했습니다. 이런 높임법을 뭐라고 하죠, 여러분? 상대 높임법이라고 합니다. 다음 1번. 다음 중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을 알맞지 않은 것은 자, 많은 언어 중 우리말은 높임 표현이 발달한 편에 속합니다. 두 번째,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것을 주체 높임법이라고 합니다. 서술의 객체, 즉 목적어나 부사를 높이는 방법을 객체 높임법이라고 합니다. 말하는 이가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추어 나타내는 방법을 상대 높임법이라고 합니다. 자, 모든 언어에서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연령, 지위, 서로가 맺고 있는 관계 등에 따라 말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건 한국어의 특징입니다. 높임법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자,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 연령, 지위에 따라 문법적인 표현 방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2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높임 표현으로 알맞은 것은 아빠, 도장 찍은 성적표 다시 선생님께 드렸니? 아니 참, 엄마가 아빠 도장 찍은 성적표 다시 선생님께 드렸니? 예, 어제 줬어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니? 선생님께 드렸어요 라고 말해야지. 그렇게 맞습니까 이거? 자, 3번. 여기 앉으십시오에 사용된 높임 표현은 자, 끝맺는 말을 통해 상대 높임법을 실현했습니다. 그죠? 자, 시를 사용해서 주체 높임법을 실현한 것입니다.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이법을 실현하였다. 자, 이거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이법도 실현되는데 시 접사와 조사를 통해서 상대 높이법을 실현하였다. 아니고요. 종결 어미를 통해서 상대 높이법을 실현했습니다. 안따라는 행동을 높여서 문장의 주체를 간접적이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3번이 맞겠네요, 여러분. 거기 앉으시다는 쉬는 거, 그 쉬는 누굴 높인 거야? 거기 앉는? 아니, 앉으시는 건 누구야, 여러분? 그 앉는 행위에 누가 있을 거 아니야? 앉는 행위에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시가 어떻게 상대 높이법이야? 시는 주체 높이법이지. 거기 상대 높이법 뭐라고 그러면? 앉으시에 뭐가 붙었어요? 비읍, 시, 오가 상대 높이법이지. 그래서 주체 높임법과 상대 높임법을 다 쓴 겁니다. 자, 1번하고 3번이 봤습니다. 자, 4번. 다음 보기에서 알 수 있는 우리말 높임법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자, 보기. 철수에게 영희가 말을 건네는 상황입니다. 회의 시간. 그럼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점심시간. 오늘 점심 참 맛있지 않니? 자, 회의 시간은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격식체를 쓴 것이고요. 점심시간은 비공식적, 개인적 관계이기 때문에 비격식체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자, 동일한 상대에게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높임법을 다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5번입니다. 5번. 자, 손님, 그 상품은 품절되셨어요. 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학생은 2번. 나영이. 시가 상품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높임 표현입니다. 6번. 자, 문장. 할아버지께서는 아직 귀가 밝으십니다. 에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스스로 밝으십니다의 주체는 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시를 통해 문장의 주체는 누굽니까, 여러분? 할아버지죠. 그렇죠? 할아버지. 자, 조사께서와 시를 통해 높임 표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문장의 주어인 할아버지를 높여 주체 높임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부분을 높임으로써 간접 높임이 실현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7번. 높임의 방법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아버지께서 할머니께 용돈을 드렸다. 자, 대상, 행위가 미치는 대상인 할머니를 높였습니다. 객체 높임법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걱정거리가 있으시다. 자, 행위의 주체인 선생님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가셨다. 역시 행위가 미치는 대상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객체 높임법입니다. 나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을 뵙고 집으로 왔다. 역시 행위가 미치는 대상 선생님을 높였습니다. 객체 높임법입니다. 영웅이는 모르는 길을 할아버지께 여쭈어보았다. 역시 행위가 미치는 대상 할아버지를 높였습니다. 객체 높임법입니다. 이렇게 행위가 미치는 대상, 부사어나 목적어를 높이는 것이 객체 높이법이고요. 그 다음에 객체 높이법은 특수한 어휘를 통해서만 실현됩니다. 모시다, 드리다, 되다, 여쭈다. 이 4개의 어휘가 사용되면 무조건 객체 높임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2번이 잘못됐습니다. 8번. 다음 중 높임 표현이 잘못 사용된 것은요. 충무공은 뛰어난 전략가이다. 1번은 높임이 중화된 표현입니다. 원래는 충무공을 이제 뭐 높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객관적 진술. 그러니까 객관적 진술에서는 높임이 중화된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과서와 같은 객관적 진술에서는 높임을 쓰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대상을 높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높임을 중화시킨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선생님께서 교무실로 가셨다. 맞습니다.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엄마 왔니?
이거 아까 배웠잖아요. 그쵸? 엄마 왔니라고 해도 되고요. 또 손녀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엄마 오셨니라고 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왔니가 원칙이고 그 다음에 엄마 오셨니도 허용됩니다. 할머니께서 허리가 많이 굽으셨구나. 맞습니다. 간접 높임법입니다.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체를 직접 높인 것이 아니라 훈화 말씀, 즉 주체와 관계된 걸 높였으니까 계시다 대신 있으시다를 써야 합니다. 자, 9번 다음 문장을 올바른 표현으로 바꿔 쓰시오. 큰아버지께서는 오늘 집에, 이때는 직접 높임이니까 계신다가 맞습니다. 계신다. 손님 커피가 뜨거우시니, 아니고 뭐라고 해야죠 여러분? 커피가 뜨거우니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는 맞죠? 그쵸 여러분? 왜? 주체의 행위니까 조심하십시오가 맞고요. 뜨거우신 건 커피를 높인 거니까 뜨거우니. 자, 앞존법의 예로 들 수 있는 문장은요. 자, 큰아버지, 아버지가 오늘 일찍 온다고 했어. 요가 맞습니다. 즉 듣는 사람 큰아버지 앞에서 주체인 아버지의 높임이 억제된 것입니다. 이런 걸 앞존법이라고 합니다. 앞존법은 가족, 사제간 등 개인적 관계에서만 통용되는 높임법이고 일반 사회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11번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 자, 시를 통해서 주체 높임법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버지께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높임법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구어적 상황에서는 께서를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아버지께서는 지금 할머니 댁에 가셨어. 께서와 시를 통해서 아버지를 더 높인 거죠. 그렇죠? 께서를 사용하면 더 높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 자, 디귿 아버지가 할머니를 모시러 가신 거죠. 데리고의 높임말인 모시고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객체, 즉 할머니를 높이고 있습니다. 리을, 할머니께서 다리가 불편하셔서, 자, 할머니의 신체 부위인 다리를 높여서 간접 높임법을 실현한 것입니다. 네가 아버지께 바로 식당에서 만나자고 전화드려라. 자, 조사 깨를 사용해서 아버지께, 그러니까 행위가 비치는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대상. 그러니까 이건 뭐야 여러분? 주체 높임법이 아니라 객체 높임법입니다. 그래서 깨는 객체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알겠습니까? (12번) 다음 중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상대 높임법은 주로 끝맺는 종결 어미를 통해 실현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우리말은 높임 표현이 다른 언어에 비해 발달한 편입니다. 3번 동일한 상대에게 대해서는 항상 같은 상대 높임법을 사용한다. 아닙니다. 그렇죠? 예, 격식적인 상황에서는 격식체, 높임체를 쓰는 것이고요. 비격식적인 상황에서는 비격식체, 그죠? 예, 를 씁니다. 동일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말하는 이가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것을 상대 높임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말에서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연령, 지위, 관계 등에 따라 말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 13번 이리 오게를 비격시로 바꾸면 이리 와나 이리 와요. 자, 보기의 문장에 사용된 상대 높임법의 등급을 쓰시오. 들려주십시오라고 했으니까 아주 높임입니다. 보기의 문장에 사용된 것과 같은 등급이 높임 표현이 쓰인 것은 밥 많이 먹어, 해체죠. 해체. 그쵸? 1번 해체, 2번 하계체, 3번 해라체, 4번 해요체, 5번 하오체입니다. 16번 다음 중 주체 높임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화자보다 소설의 주체가 상위자일 때 씁니다. 주체높이법은 주어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인 목적어나 부사를 높인다. 아까 뭐라 했죠, 여러분? 객체높이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주체높이법은 용어나 어간에 시를 써서 쓰거나 조사, 깨설을 통해 실현할 수 있습니다. 주체높이법은 주어 명사에 붙는 접사 님이나 특정 동사에 의해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선생님, 그죠? 아버님 이렇게. 자, 높임의 대상의 신체 부분, 소유물, 생각 등과 관련된 서술어를 높이는 것을 간접 높임법이라고 합니다. 간접 높임법 역시 주체 높임법에 해당합니다. 자, 제 7강 보시겠습니다. 자, 구지가입니다, 여러분. 구지가 핵심 정의 갈래 사원사고 제한역가입니다. 한역가라는 얘기는 원래는 순우리말 민요였는데, 자, 그 당시 우리말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자, 한자로 번역된 노래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주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술가입니다. 즉 비현실적인 대상에 기대어서 특정한 목적을 이루려고 했다는 점에서 주술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술적 표현 사용됐고요. 명령어법 쓰고 있습니다. 자, 임금의 강림을 기원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집단 가요입니다. 자,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락국 건국 신화, 즉 김수로 신화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닥쳐올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그죠? 임금의 강림을 기원하기 위해 부른 노래입니다. 원시 종합예술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가요는 모두 원시 종합예술에서 분화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만 부른 것이 아니라 춤도 췄고요. 그렇죠? 또 제의적 성격도 있고요. 그래서 원시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개인이 부른 것이 아니라 이 노래는 집단이 함께 부른 겁니다. 그래서 집단가요입니다. 자, 고대인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주술적 성격의 작품입니다. 구지가의 내용 구조는 여러분,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명령, 그죠? 그 다음에 내놓지 않으면 잡아서 구워 먹겠다 위협. 그래서 명령과 위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내용 구조가 명령과 위협. 그러면은 이러한 명령과 위협의 구조로 볼 때, 자, 뒷부분을 바르게 쓴 것은 뭡니까, 여러분? 두꺼봐 헌집주께 새집다고 명령, 그렇죠? 그럼 뒤에는 뭐가 와야 돼? 위협. 그럼 뭐가 와야 돼, 여러분? 답은 몇 번? 1번입니다. 자, 보기의 기억의 의미를 지닌 단어를 이 글에 찾아 쓰시죠. 절대적 존재. 자, 이 작품은 절대적 존재에게 김수로 왕, 즉 임금의 강림을 기원하기 위해 부른 노래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절대적 존재는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거북입니다. 거북. 그래서 이 작품은 자, 동물을 숭상하던 토템 사상의 바탕을 둔 노래입니다, 여러분. 동물을 신격화시켰던 토템 사상의 바탕을 두고 있다. 자, 만약 위시의 표현을 보기와 같이 바꾼다고 했을 때 달라진 점이야. 거북이시여 거북이시여 우두머리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소서. 만약 보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어떻게 바꿨어요, 여러분? 대상에 대한 공경의 표현을 담아서 나타낸 것이 특징이겠네, 그치? 그 다음에 협박하지 않았죠, 그죠, 여러분? 몇 번이에요? 2번이라고요? 5번, 그치? 신성한 대상에 대한 공경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노래의 3구, 4구와 의미 구조가 유사한 것은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 명령과 위협 구조고요,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1구가 뭐지, 여러분? 1구가 거부가라고 했으니까 환기. 그렇죠? 2구가 머리를 내놓으라고 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명령. 3구가
내놓지 않음이라고 했으니까 조건, 그죠? 그 다음에 사고가 뭐죠, 여러분? 구워 먹겠다가 위협.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체적으로 환기, 명령, 조건, 위협이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은 3, 4, 9의 의미구조가 가장 유사한 것은 조건과 위협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조건과 위협. 몇 번 그럼? 내일까지 독서감 상물을 제출하지 않으면 수행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할 거야. 알겠어요? 자, 6번입니다. 자, 거북의 의미를 가장 잘 지적한 것은요. 자, 신령스러운 능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자, 다음은 공무도화 갑니다. 자, 역시 사원사고의 한역가고 서정시입니다. 앞서 여러분 구지가하고 다른 점은 이건 개인적 서정가요 이런 점입니다. 남편과의 이별의 아픔을, 사별의 아픔을 노래한 개인적 서정가요라는 점이 앞선 주술적 집단가요인 구지가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개인적 서정가요. 남편과의 사별의 아픔을 노래했으니까 애상적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물에 빠져 돌아가신 님을 어이할 거라고 했으니까 체념적 성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제는 이물 여인 슬픔과 이별의 한입니다. 자, 고조선 시대 노래로 우리나라 최고 가장 오래된 서정가요고요. 그 다음에 구지가는 집단적 가요였는데 이 노래는 개인가요이기 때문에 집단가요에서 개인가요로 넘어가는 과도기 형태의 노래입니다. 다음은 황조가입니다. 자, 황조가 역시 사원사고의 한역가요고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이별의 정을 노래한 개인적 서정가요입니다. 서정적이고 애상적입니다. 그 다음에 우의적이죠. 우의적은 어떤 대상에 빗대어서 숨은 뜻을 전달하는 것이 우의적입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자신의 신세와 즐겁게 논의는 암수의 정다운 꾀꼬리의 모습을 대비시켜서 이별의 슬픔을 극대화시켰기 때문에 우의적 수법 쓰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표현법은요, 대조법, 정다운 꾀꼬리의 모습과 외로운 자신의 모습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네, 펄펄 나는 적꾀꼬리에서 의태법 썼고요. 앞에는 아름답고 정다운 꾀꼬리의 모습, 뒤에는 외로운 화자의 정서, 그러니까 선경, 후정의 방식 쓰고 있습니다. 자, 공무도화가와 황조가의 공통점입니다. 자, 모두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애의 정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1번) 자연물을 매개한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무도화가에서는 물이란 자연물을 매개하고 있고요. 황조가에서는 꾀꼬리한 자연물을 매개하고 있습니다만 내면의 성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비극적인 상황에 대한 극복 의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둘 다 체념적이고 애상적입니다. 자연물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연물과 감정을 대비시켜서 표현했습니다. 나만, 황조가만. 대화체, 자, 둘 다 대화체 없습니다, 여러분.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와 나는 모두 배경설화와 함께 제시됩니다. 나는 가와 달리 집단가요다. 둘 다 개인가요입니다, 여러분. 집단가요는 구지가하고 해가입니다. 해가. 구지가와 해가가 집단가요입니다. 나는 가와 달리 자연물을 매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와 나는 모두 우리민족의 정서를 담은 작품입니다. 가와 나는 모두 우리말 노래를 한역한 것입니다. 자, 가에 나타나는 화자의 정서적 추입니다. 공무도와 이마 문을 건너지 마시오. 애원입니다. 애원. 공경도와 임께서 마침내 문을 건너셨네. 초주합니다. 그 다음에 물에 빠져 돌아가셨습니다. 비애입니다.
이것을 어찌할까? 체념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4번. 자, 보기를 참고하여 한국문학서에서 아까 여러분 공무도화가의 위치였습니다. 바로 집단가요에서 개인서정가로 넘어가는 과도기 형태의 시가라는 점입니다. 알겠습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가를 서정시로 볼 수 있는 주된 이유는요, 바로 이별의 정한이라는 개인적인 정감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가에 표현된 물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자, 물은 화자의 소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미 죽게 되면서 사랑의 종말을 암시합니다. 또 물을 건너지 마시오라고 했을 때에는 이때 물이 어떤 기능을 하죠, 여러분? 염려와 사랑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 4번.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자, 이별과 재회의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물의 이미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기에서 쓰시오. 자, 이마 물을 건너지 마시오. 이건 사랑이죠, 여러분? 임께서 물을 건너셨네. 이별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랑, 이별, 죽음이 자, 물의 의미 변화 과정입니다. 자, 8번. 정서가 가와 가장 유사한 것은 자, 여러분 이별의 정한을 그린 작품을 찾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별의 정한. 이별의 정한, 사별의 아픔. 자, 정답은 서정주의 귀촉도입니다. 거기 임께서 죽은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흰 옷깃 여며 가옵신님이라고 했으니까 자, 임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지 못하는 에서 여러분 어떤 애상적 정서와 체념적 태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선경우정 방식 쓰고 있고요. 이별의 정한이라는 보편적인 정서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외로운 인간과 그 다음에 정다운 꾀꼬리의 모습을 대조해서 주제를 표현했습니다. 명령형 종결음이 쓰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구지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지가. 자, 유리왕이 두 계비가 서로 다툰 것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입니다. 화자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나와 가장 유사한 것은 자, 여러분 이별의 정한과 그 다음에 체념적 태도. 이별의 정한과 체념적 태도가 들어가 있는 걸 찾으십시오, 여러분. 이별의 정한과 체념적 태도가 들어가 있는 걸 찾으세요, 여러분. 몇 번이에요, 여러분? 몇 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몇 번? 3번? 응? 여러분, 우리 4번 보면 우리 둘이 나뉘어 생각하여 사느니 즉 이별하여 사느니 차라리 바라보며 우는 별이 되자라고 했는데 그렇죠? 이건 이별을 극복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바라보며라고 했으니까 서로 나뉘어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바라보며 우는 별이 되자라고 했잖아. 2번이겠죠, 2번. 그렇죠? 2번. 자, 노을이 지는 언덕 위에서 그대 가신 먼 곳 이별의 상황이고 여러분. 그 다음에 해가 저물어 밤은 깊은데 하염없어라고 해서 체념적 태도입니다. 알겠습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나머지 숙제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많이 해오세요, 여러분. 제가 얼마큼 나갈지를 알 수 없어서.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